안녕하세요. 문학의 숲 9주년 특집 삼국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제를 한국사의 체계를 잡아준 민족문화의 보고라고 했습니다. 한국사의 체계하고 이제 민족문화의 보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삼국유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할 때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착각하는 게 사자가 역사 사자가 아닐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일사, 사전에 찾아본 건데요. 현상 또는 있는 그대로 파악된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자는 남길 유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는 삼국이 남긴 이야기, 유산,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는 역사서이자 민족문화의 보고로서 이련이 이 삼국유사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련, 국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큰 스님이시죠. 보각국사 이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은 전체적으로 1206년, 즉 이 시기가 몽골 초원에서 징기스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한 해입니다. 그리고 이 해를 태어나서 그 다음에 몽고하고 전쟁 시기를 거쳐서 1289년에 입적하셨습니다. 즉 이련 스님은 몽골이 고려를 1차 침입한 시절에 청년층이셨고요. 이때 청장년층으로서 몽골의 고려 침입이 분명히 이련 스님에게도 어떤 삼국유사를 쓰게 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련 스님은 이 젊은 시절에 스님이 절에 계시다가 인각사로 가서 삼국유사를 짓습니다. 즉 인각사에서 노년 시절에 짓지만 아마 그 관련된 각종 서적은 아마 청년 시절에 모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몽 전쟁으로 국토 전체가 아마 전쟁의 참화를 겪었겠지요. 그리고 이련 스님은 이것을 목도하십니다. 그리고 국사로서 어떤 후손에게 전해주고자 할 메시지를 삼국유사에 담아서 쓰시고 있습니다. 그게 메시지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 우리가 이제 몽골 같은 민족에게 우리가 국토가 유린당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게 깊다. 5천년,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 소수 방식에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으로 대표되는 편년체,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 또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같은 류의 기전체가 있습니다. 편년체는 연도별로 짝짝짝 적는 거고, 기전체는 왕과 제후의 제후인 기록인 본기와 그 다음에 신하, 그 다음에 재상, 그 다음에 어떤 뭔가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기록인 열전, 왜 그런 이 중심으로 한 기전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국유사는 둘 중에 어떤 걸 따랐을까요? 삼국유사는 둘 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련 스님이 쓰시면서 그 두 책보다는 본인의 어떤 책에 따랐는데, 그 본인이 만든 책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왕 5권 2책 9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한 권, 두 권, 세 권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한 권, 두 권, 세 권은 여기서는 책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이 5권은 뭘까요? 그다음 9편이라고 있는데, 9편은 여기서 나눠져 있는 거죠. 연대기인 왕력, 그 다음에 각 연대기가
각 연대기를 연도순으로 쓴 왕력과 그 다음에 기이한 신이하고 기이한 이야기 기록한 기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흥법 탁상이라고 해서 신라 중심의 신라 고구려 백제가 어떻게 불교가 들어왔는지 얘기하는 것 편이 있고, 그다음 의회, 신주, 감통, 피은이라는 불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편의 얘기를 5권으로 묶었습니다. 이 5권은 다시 예를 들어서 요 1, 2권으로 되어 있는 한 권, 그 다음에 3, 4, 5가 2권, 이렇게 2번째 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삼국유사는 우리가 보통 5권, 이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 판본은 고려시대에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지었지만, 이련 스님이 책을 삼국유사를 편찬을 했지 실제로 이걸 목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목각으로 한 거는 제자 무국이 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지는 전해지는 것은 조선 시대에 판본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판본은 조선 초기에 지금 우리가 현재 국보로 되어 있는 게 조선 초기 판본인 송은본이라고 해서 이것하고 이것은 3권에서 5권까지만 전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전해지고 있는 건 정덕본이라고 해서 중종 때 판각한 거, 그리고 현재 부산 범어사에 있는 범어사본도 국보로 지정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승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목각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그 제자가 어떻게 지어요? 응? 목각이 아니면 전에는 그러면은 이러는 걸 그냥 편찬했겠죠. 그때 글일로 쓴 거, 책에다 그러니까 책에 쓰던가 어디다 기록을 남겼건 거고, 그거를 대량으로 찍어내려면 이제 목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개는. 삼국유사의 의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처음 말했을 때 한국사의 체계를 잡아준다고 했죠. 한국사의 체계는 우리가 국사책을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고조선, 고조선,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삼국시대, 고구려 비롯 삼국시대, 그 다음에 발해, 후삼국이 나오죠. 그런 체계가 결국 잡혀 있는 게, 그 체계도 나온 게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삼국만 나와, 세계 고구려 백제 신라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주적인 사관이다, 즉 중국 중심이 아니다. 왜냐면 좀 그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언어학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향가가 14수가 실려져 있다. 14수는 우리가 현재 지금 전해지고 있는 향가는 총 25수 중에서 14수가 향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민족 문화의 보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련 스님이 각 사찰이나 돌아다니시면서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다 채집을 하고 그것들의 원전에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불교 문화 같이 집대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사서에서 평가하면 조선시대에는 삼국유사가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건 기이한 얘기, 좀 허황된 얘기다라고 했던 거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 더 삼국유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해서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한 중국이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논리가 단군 시대부터 그쪽 지역은 한민족의 땅이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중국 역사서에 있어서가 아니고 한국의 삼국유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무서이라고 해서 옛날에 가야를 일본이 지배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반박 근거로서도 가야사가 삼국유사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조선과 부여와 발해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시작한 AD 1세기가 아니라 BC 2333년
반만 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서로서는 이제 단군 신화 및 홍익 인간의 정신이 실려 있다라고 보신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단군 왕검의 시기를 당요 측이 50년, 즉 중국이 요순 시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떠나서 일단 우리는 개천절을 믿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등한 역사를 가졌다라는 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졌다. 중국의 요순하고 똑같은 시대이다. 라고 지금 이련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내세우고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반만 년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삼국유사가 발견이 안 됐다. 아니고 삼국유사 편찬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역사를 2000년의 역사라고 했겠죠. 그래서 김부식이 지은 삼국유사와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와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를 비교해 보면 삼국사기는 1145년 고려 인종 때 인종의 명을 받아서 그때가 귀족문화 꽃피었던 때고 인종의 명을 받아서 역사서 삼국의 역사서를 기필합니다. 이 당시 김부식은 역사서 편찬하는 가장 우두머리죠. 그리고 뭐 정부의 일종의 왕조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이련은 그걸 충렬할 때 혼자서 책을 모으고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약 편차는 차이는 한 14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사이에 무신 정권도 있었고 몽고의 침입도 있었죠. 보면 권수는 이게 차이가 나고 인용한 걸 보면 삼국사기는 원전을 밝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고 할 때 원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삼국유사가 어떤 때는 더 우리 입장에선 그 정확성을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자기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삼국사기도 자기 의견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삼국유사에는 좀 더 문학성을 가미해서 더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고조선하고 고려시대, 고려 초기까지 고려시대까지 나온 게 삼국유사고 삼국사기는 말 그대로 삼국의 역사입니다. 삼국사기는 말씀드린 대로 본기열전 등 지배층 중심의 어떤 드라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관이기 때문에 이렇다 어떤 좀 자기 자신이 봤을 때 믿기지 않는 것은 좀 배제, 이거는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채집한 것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즉 나중에 후세에 있어서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역사가의 입장입니다. 역사가들은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읽고 역사적인 사실을 추측을 할 수 있는 거. 유물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실, 예를 들어 처용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은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풍족하게 있는 어떤 삼국유사가 전반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떻게 도움이 더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삼국유사는 전쟁을 겪고는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피폐해진 백성의 삶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삼국사기는 역사서의 목적 그대로입니다. 역사서 목적이 뭐냐면 삼국사기의 약간 특이한 것은 중국 문헌 및 현존 역사서가 그 당시 우리나라 역사를 전반적인 역사를 그대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 역사서 내용이 적다. 그리고 역사서의 기본 목적인 왕과 신하의 백성들에게 어떤 잘잘못을
가르쳐 후세에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래서 삼국 역사를 연구할 때는 두 역사서는 서로 보완적인 구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국 유사에 대한 평가를 다시 보면 우리가 일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이런 말 안 하지만 삼국 사기는 정사이고 삼국 유사는 야사라고 합니다. 정사 야사라는 우리가 그런 컨셉을 들이게 되면 삼국 유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쓴 거고, 그것은 뭐 일제나 아마 우리네 초창기 조선시대의 생각이고요. 우리 현재로는 삼국 유사에 나온 역사적인 이야기나 삼국 사기나 다 정사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사서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연도별 각 임금의 이제 기록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삼국 사기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게 역사서기 때문에 쭉 나오는 거고, 삼국 유사에도 왕력편이라고 해서 각 왕들이 중국의 왕조에 맞춰서 몇 년도 무슨 왕이 즉위했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역사서로서 삼국 유사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화를 봤을 때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신화에는 의외로 난생설화가 많은 것 같아요. 박격거세, 김할지, 주몽, 김수로왕 등 우리가 난생설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격거세는 같은 난생설화, 하늘에서 알이 내려왔다고, 김수로왕도 구지봉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고주몽은 하백의 딸 유화와 천자대 해모수가 사이에서 알을 낳았다는 거고, 석탈에도 어머니가 7년간 기도 끝에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알이지만 이것은 알이 내려온 거고, 이건 사람이 낳은 알이라고 합니다. 이 난생설화가 두 가지가 이렇게 버전이 있는데, 이 난생설화는 외래세력이 자신들의 천손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흔히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고요. 동남아에서 많이 전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동물의 알을 신성히 여겼거나 아마 그런 신앙을 가졌던 종족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호랑과 세오녀도 재밌는데요. 연호랑과 세오녀는 어떤 일본과의 관계도 알 수 있는 그런 설화입니다. 삼국유사편에는 연호랑이 나가서 바위에 있는데 바위가 연호랑을 태워서 일본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어서 세오녀도 데려가서 일본 데려가서 일본의 왕이 되었고, 그때 어떻게 되죠? 신라에서 어두워지니까 연호랑과 세오녀가 자기 입던 옷인가요? 그걸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에는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일본 창세신인 스사노가 행실이 나빠 하늘에서 신라국으로 쫓겨났다가 바위를 타고 이즈모 땅에 와서 고대 왕국을 세웠다. 그러니까 연호랑과 세오녀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바위를 타고 왔다. 신라에서 왔다는 거고, 우리도 신라에서 갔다는 거고. 그래서 이 설화를 보면 신라 사람들이 일본, 그 당시 웨이일 텐데요. 도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각종 유적이나 역사서나 같이 해서 검증을 하겠죠. 사진은 이 이즈노 땅에 있는 현재 스사노가 타고 왔다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에서 사람들이 이 바위도 아마 일본에서 지금 현재 유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령부인과 허황우가 있는데요. 아령부인은 박혁거세의 왕비, 허황우는 김수로왕의 왕비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는 남자 중심으로 건국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나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령부인 설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거세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배필이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혁거세가 탄생하고, 혁거세 탄생했으니까 배필이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기 사량리의 아령정에 계룡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에서 아령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령의 입이 이제 뾰족한데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연목 어디죠? 시추니까 부리가 빠져나갔다. 그래서 혁거세학계 이성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허왕우는 수로왕이 20대가 됐을 때 사람들이 왕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수로왕이 괜찮다. 나는 어디 신하한테 어디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왕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요. 실제로 보니까 아유타국에서 공주가 배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때 허왕 이름은 허황옥이라고 하고요. 나는 16세. 그래서 왕후가 189년에 세상을 떠나고 수로왕도 이어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이 허씨는 김해 허씨와 김씨의 시조가 된다고 합니다. 가문사터가 있는데요. 이 가문사터와 문무대왕릉이 있는데, 문무대왕릉은 해중릉이죠. 해중릉은 문무대왕이 죽은 후에 내가 나를 바다에 장례 지내고 내가 용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용이 날아서 날아다니면서 같이 거처하는 공간으로서의 가문사가 있고, 그 가문사에는 실제로 요것처럼 섬돌 아래에는 용이 드나들 수 여기 아마 이쪽인 것 같은데요. 용이 드나들 수 있도록 어떤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화 내용하고 이제 가문사 터하고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국지사에는 또 사천왕사 노규신장상이라고 해서 양지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양지는 신라 시대의 유명한 장인입니다.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건축도 잘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양지는 잡다한 기에도 두루 통달하여 신묘함에 비할 데가 없었다. 글씨에도 뛰어나고 기와 아래는 팔부신장, 법리사의 주부 등은 모두 그가 빚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천왕사도 아마 그가 만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황룡사 구층탑이 있는데, 황룡사 구층탑은 국내 최대의 목탑, 구층 목탑이었다가 언제 소실됐냐면 몽골 시대, 이제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는데, 황룡사 구층탑에 보면은 그때 본국으로 제가 이제 어떤 스님인지 까먹었는데요. 스님한테 본국으로 들어가서 절 안에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하고 동방의 9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치며 왕 없이도 영원히 편안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디지털 복원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경주시에서 이 황룡사를 복원하려고 했다가 많은 비난이 쏟아졌죠. 세트장 만든다고. 그래서 9나라라고 하면 일본부터 포함해서 일본, 중화, 5월, 탕나 해가지고 제주도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참고로 이거를 지은 사람이 백제의 장이라고 합니다. 백제에서 온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보면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백제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응유라는 나라가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인이 자기가 짓는 절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장인으로서는 되게 마음이 아팠겠죠. 그것도 뭐 설하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그리스 역사 배웠죠. 뭐 배웠나요? 헤로도토스의 역사, 또
그리스하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전쟁을 이야기를 다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두 가지 배웠는데, 그때 헤로도토스 역사를 하고 삼국유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비슷하냐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루는 시대에 보면 헤로도토스 역사는 페르시아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역사를 자기가 발로 뛰면서 쓴 글입니다. 삼국유사는 고구려와 몽골의 전쟁 기간을 거쳐서 이런 스님이 건국 신화를 포함해서 각종 역사나 민속에 대한 불교 문학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 다 탐사다. 발로 뛰었다. 그리고 구비문학 듣고 들은 거 체력했고, 그래서 듣고 전해온 자료, 그다음에 탐사보도, 그다음에 개인의 주석을 추가하였다. 삼국유사도 듣고 전해온 자료, 그다음에 탐사보도, 개인의 주석을 참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삼국유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성도 삼국유사는 감미하고 있는데요. 운문 형식의 찬 시가 있다. 이건 뭐냐면 약 54수, 그러니까 이련이 자기의 의견을 그냥 산문으로 적은 것도 있고, 이것은 사실이야, 뭐 이것은 이렇다라고 적은 것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감상을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돈의 순교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전하는 있는데, 그게 권 제3흥법에 원종이 불법을 일으키고 염촉, 즉 이차돈이 몸을 바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차돈이 다음과 같이 기린다라고 해서 쓴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쫓아 삶을 가볍게 여긴 것은 놀라운 일이니 하늘꽃과 흰젖의 이적이 더욱 다정하구나. 갑자기 단칼에 몸은 죽었지만 은난 종소리가 서울을 뒤흔드네.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어디에? 서라벌. 그래서 서라벌이 서울이 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님은 이렇게 이 삼국유사는 역사서에다가 어떤 시를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님을 만약에 평가한다면 어떤 역사에 대한 조회도 밝고, 문학에 대한 조회도 밝고, 그 다음에 각종 것들을 탐사하면서 뭐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제가 탐사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면에서 알 수 있냐면, 가슬갑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슬갑사는 운문사 동쪽으로부터 구천보 되는 곳에 있다. 자, 이 글을 보려면 결국은 구천보가 되는 곳에 있다면 실제로 내가 그곳에 가서 위치를 파악을 해야지만 이 구천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련 스님은 이쪽에 가서 확인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죽지랑가, 찬기파랑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모죽지랑가는 이 효소왕 때의 죽지랑의 이야기인데, 모죽지랑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향가가 나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고 향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향가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이 글자, 우리 말을 표기하는 글자 체계죠. 우리 문자 체계인데,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세 가지 표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구결, 이두, 향차. 구결은 한문으로 된 것들을 띄어서 읽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띄어서 안 읽으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띄어서 읽을수록 표기한 게 구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글로 된 구결은, 그래서 국지어음 이, 이호중국 하야라고 한글로 된 구결이 있는데, 이 한글로 된 구결 전에는 분명히 구결 전에 어떤 독특하게 구결 표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한자가 아닌 한문이 아닌 우리말의 어떤 표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두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우리말 표기 방식인데, 우리말 어순으로 한문의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라탕 식을 내하면 마라탕 식처럼 뜻을 가진 단어를, 단어 중에서 뜻을 가진 음독과 훈독을 가지고 오는 거죠. 향찰도 비슷하게 음과 훈을 빌려서 표기하는데, 향찰은 어디에 쓰인다? 향가에만 쓰입니다. 어쩌다가 예시가 마라탕이래. 응? 어쩌다가 예시가 마라탕이냐.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어디 봤어요. 예. 근데 이두는 언제까지 쓰냐면 조선왕조실록이나 그런 데를 계속 보면 계속 세종 때도 계속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결국 훈민정음을 하면서도 이두 표기법이 백성들이 배우기 어렵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는 계속 쓰이지만 향찰은 없어집니다. 향가가 없어지면서 향찰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이 향찰로 쓰여진 노래가 찬기파랑가이다. 그 찬기파랑은 이거는 실제로 원문이 쓰여진 거, 그다음에 이거는 양주동 박사님이 해석한 거, 이건 현대어. 간봄 그림에, 우리가 아마 이렇게 간봄 그림에 때 간이 어떻게 표기했을까 할 때, 가다란 말은 거라는 표현이, 즉 한자어의 뜻을 가져온 거고, 이게 은은 이게 조사를 가져온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됐다라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삼국유사 공부하면서, 공부도 아니죠.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울산에 가는데, 울산과 관련된 곳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용랑에 관련된 내용에도 울산의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울산에 있는 영취산, 지금 울산에서 아마 영축산이라고도 하고 문수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는 처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요. 얘가 처용입니다. 이 악학계범에 처용 가면이 있는데, 처용이 이렇게 생겼다고 조선시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처용서라 이거죠. 왕이 어떤 개운포에 갔는데, 그 당시 개운포라고 안 하고 갔는데, 날이 흐려서, 왜 그런 봤더니 날이 흐려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동해용왕의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절을 지으니까 동해용왕이 기뻐하면서 자기의 아들 7명을 보내죠. 7명을 왕의 아들 중에 7 아들을 거느리고 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아들 처용을 신라에 보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쭉 되면서 처용가가 이제 끝나고, 처용의 왕이 돌아와 영치산 동쪽 기슭의 승지를 점지하여 절을 세우고 이름을 망해사라고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울산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처용가는 내용을 다 아시냐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용은 보통 5명이 추는 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앙, 동서남북에서 악기를 쫓아내는. 그 다음에 복장도 요 관련된 복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셨나요? 처용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일까요? 처용무가 악기를 쫓아내는, 이렇게 악기를 쫓아내는 방식이 아마 이렇게 있을 텐데, 처용무처럼 이런 형태의 어떤 춤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독특하다라고 하고, 처용무는 조선시대, 민간이 아니라 유교국가인 조선왕조 시대에서도 궁중에서 연주된 가장 오래된 궁중무이다. 동축사란 말도 하고, 또 이 동축사는
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문유사를 이제 상문유사 포함해서 삼국사기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가시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포함해서 역사 DB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국유사를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고조선, 위만 뭐 이렇게. 그리고 딱 읽어보면 본문하고 원문하고 한글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글을 쓰시거나 할 때 쳐요. 또는 어떤 서로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키워드 쓰시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문유사의 가장 저는 이제 매력이 점점 현대로 올수록 매력이 더해가는데 그 이유는 문화 콘텐츠로서의 어떤 상문유사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지난해 국립국악원에서는 처형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무용국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서는 죽지랑을 가지고 창작 오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만파식적으로 해서 또 있었고요. 뮤지컬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연호랑 새오녀가 있는 공원입니다. 아마 포항 같은데요. 그리고 경북 군위에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지어졌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삼국유사가 왜 필요하냐, 왜 읽어야 되냐, 누가 읽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국 신화, 아까 말한 이제 아래서 나온 신화도 몇 가지가 되는데 건국 신화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모세가 애굽부터 나온 탈출, 출애굽기 중에는 잘 알고 있지만 주몽이 부여로부터 엄수, 이게 엄수라는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엄수를 지나온 그런 이야기, 엄수를 건널 때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거북이 도움을 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얘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 것은 잘 알지만 우리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를 단순히 야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사람, 소재가 필요한 사람들도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좀 더 한국적인 문화, 불교적인 것들을 소개할 때 삼국유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야기 마쳤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삼국유사를 좀 더 알게 되면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화 콘텐츠로 만든다면 어떤 얘기가 가장 좋을까? 그리고 당신 삼국유사를 많이 활용한다면 라이팅 활용하거나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좋을까?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문수는요, 8월 1일 날 뱀과 물이라고 배수아의 작품을 가지고 지훈의 집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